이번에는 스포츠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그 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이 스포츠의 독특한 문화가 생겼죠? 스포츠 팬덤 문화, 스포츠 영웅주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츠 팬덤의 특징입니다. 팬덤, 팬의식, 팬현상, 총체적으로 얘기할 때 팬덤의 스포츠 팬덤의 특징입니다. 그 첫 번째는 정서적 동일시입니다. 동일시, 같다는 거죠. 일체성과 동일시가 다양한 문화로 형성이 되면 이제는 단순한 일체성이 아닌 팬덤 문화로 발전하게 됩니다. 팬의식과 팬 현상이 생긴다는 거죠. 두 번째는 사회 문화적 기호 수용이라는 건데, 여기서 사회 문화적이라는 것은, 이 개인이 아니라 같은 사회적으로 나간다는 얘기죠. 그리고 팬덤 문화는 단순히 경기를 보고 즐기는 수동적 팬의 수준에서 이제는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추구하는 능동적인 팬이 있어야 나타나게 됩니다. 함께 문화적, 사회적 기여를 수용하는 것입니다. 프로 스포츠 선수들은 다른 장르의 대중스타와 마찬가지로 역시 자기들만의 팬을 확보하며 팬덤 문화를 발생시킵니다. 예를 들면 일본에서는 어, 오락 프로그램 출연진의 90% 이상이 스포츠 스타라고 합니다. 우리도 이거 다를 바가 없고 지지도 않죠. 근데 90%인지는 모르지만은 스포츠 스타가 오락 프로그램에 출연하고 있다는 거죠. 사회적 문화적 기호 수용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스타 현상에 대한 연구는 크게 사회학적 접근, 기후학적 접근, 문화적인 접근 이렇게 세 가지를 로 분석을 하는데 분류를 하는데, 사회학적인 접근은 스타가 나타나는 사회적인 조건과 경제적인 맥락에서 분석을 합니다. 또 기호학적인 접근은 스타가 나타나는 여러 종류의 다루는 여러 종류의 미디어 텍스트 속에서 구성된다고 봅니다. 미디어 텍스트라는 것은 미디어에 있는 그 이야기거리들 있죠. 담화나 문장 이런 모든 것들을 그 미디어 텍스트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기호학적이라는 것은 한번 살펴보면 맨 밑에 기호의 정의는 기호는 그것이 아닌 다른 어떤 것을 나타내는 혹은 지시하는 하거나 재현하는 어떤 것, 즉 그것이 아닌 다른 어떤 것을 나타내는 어떤 것. 자, 복잡하죠? 한마디로 얘기해서 메타 언어처럼 언어를 뭐라고 표현해야 되겠는데 그 언어를 표현하는 다른 말, 다른 언어, 그걸 메타 언어라는 것처럼 기호도 그것이 아닌 다른 어떤 것을 나타내는 그 모든 것인데 그것이 상징이나 징후나 신호, 표식 등 이 모든 것을 함축하는 포괄적인 용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기호학적인 그 관점에서 얘기할 때 나온 건데 말하자면 미디어 텍스트는 다양한 게 있지 않습니까? 글도 있고 상징도 있고 징후도 있고 신호도 있고 표식도 있고 이러한 것들이 이 기호학적 관점에서 연구를 합니다. 거기에 있는 현상들을 연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호학은 보통 그 기호를 전달하는 표상이 있어야 되고 또 지시를 하는 대상, 지시 대상이 있어야 되고 또 그 의미, 그걸 받아들여서 어떻게 하는 해석하느냐 해석체, 의미 이렇게 학자들마다 용어는 달리 쓰는데 그게 기호에 대한 기호학을 접근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 문화적인 접근으로 스타를 분석하는데 스타는 다양한 문화적 관행에 의해서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스포츠 스타를 소비하는 수용자에 주목하는 방식 이렇게 해서 스타 현상에 대한 연구는 다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요즘은 스타 현상은 그 세 가지 접근 방식이 종합적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스포츠 스타를 이렇게 사회적, 기후학적, 문화적 접근 이에서 분석을 한다는 것이죠. 따라서 스포츠 스타는 스포츠 마케팅에 의해서 대중 판타지에 맞는 정체성이나 이미지로 이제 포장이 되고 그다음에는 그 스포츠 스타들도 그 다른 대중문화 영역의 스타들처럼 문화 상품의 일부로 존재하게 되고 그리고 스포츠 스타는 하나의 기호로서 또 이미지로서 소비를 하게 됩니다. 스포츠 스타는 스타 연예 산업에 의해서 만들어지며 문화 산업의 그 스타 시스템에 의해서 제조된 상품으로서
스타 이미지는 끊임없이 관리되어지고 대중에 의해서 소비되어집니다. 스타는 뭐 영화배우, TV 탤런트, 가수뿐만 아니라 이러한 그 스포츠 스타도 똑같이 스타 제조 시스템, 이미지 시스템에서 관리되어지고 대중에서 소비되어지는 것입니다. 팬덤의 세 번째 특징은 문화 생산입니다. 대중문화로서의 팬덤 현상은 1차적으로는 스타 시스템을 중심으로 해서 문화산업에 의해 스타를 매개로 하여 생산하게 됩니다. 그리고 2차적으로는 팬들의 문화 수용 과정에서 팬덤 문화는 팬덤 자체의 생산성을 창출합니다. 또한 팬덤을 소비 행위로 규정하는 시각에서 볼 때 스타는 대중매체를 통한 대리만족이나 소비 욕망의 분출구로 간주하기도 합니다. 팬덤의 특징, 문화 생산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팬은 일반 대중문화의 수용자하고는 좀 다릅니다. 팬덤은 수용 주체, 말하자면 팬덤을 수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능동적인 자발성이 있어야 시작됩니다. 그리고 특정 대상을 선호하면은 거기에 대해 정보를 수집하고 열정적인 애정을 표시하고 그를 통해서 자기의 취향을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이고 선택적으로 추구하는 집단으로서 변모하게 됩니다. 따라서 수용자 집단과는 달리 팬들은 단순히 문화 수용자의 위치에서 벗어나서 참여하고 생산하고자 하는 욕구를 가진 하나의 조직적인 형태로 결집하게 됩니다. 그래서 서포터스란 용어도 있고 또 팬클럽이라는 용어도 있고 10번째 선수라는 아주 독특한 이 팬덤의 팬들의 특징을 대변하는 용어가 발생하게 된 겁니다. 이번에는 마이풋볼 클럽을 통해서 보통의 그 팬덤이 아닌 구단을 인수하려고 하는 팬들의 움직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그리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축구 전문기자 출신 윌리 브럭스라는 사람이 마이풋볼 클럽이라는 이름으로 구단 인수계를 노리는 Fans Given Club Takeover Chance라는 팬 모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구단 경영권을 획득하고자 주주들을 모으려는 시도인데 웹사이트에 회원으로서 가입하고 35파운드를 지불하면 됩니다. 그래서 인수대금으로서 이중 27.5파운드를 사용하고 나머지는 향후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겠다라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가입한 모든 회원들은 구단 운영에 있어 또 동일한 권리를 갖게 되고 인터넷상으로서 모든 선수들의 그 구단의 이적 또 주요 구단 결정사항을 참여하고 경기가 끝나게 되면 감독들의 상세한 브리핑도 받고 경기의 전략과 전술에 있어서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대단한 이 팬들의 이 자발적 참여와 적극성을 보여주는 그러한 모습이겠죠. 결론적으로 마이풋볼 클럽은 실패하게 됩니다. 그 시스템이 시작부터 문제가 있었던 거죠. 2007년도에는 약 5만 3천여 명이 회원에 가입을 했고 2008년부터 2013년까지 마이 풋볼 클럽은 F스플릿이라는 이 축구 클럽, 그때 당시에는 카프라스 내셔널 팀인데 하도 이 영국에는 이 축구 리그가 1부서부터 9부까지 있는데 그건 나중에 더 알아보기라고 아무튼 그런 앱스플리트의 75%를 소유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2008년도에는 이 마이 풋볼 클럽 회원 수가 3만 1000명이나 됐습니다. 그런데 1년이 또 안 됐죠. 한 몇 개월 지나서 회원이 3분의 1로 또 줄어요. 그리고 2010년도에 앱스플리트 유나이티드가 그 밑으로 강등을 하다 보니까 이제 또 강등까지 당하니까 이제 좀 뭔가 좀 술렁술렁하겠죠. 그리고 2013년 3년이 흘러고 난 뒤엔 회원수가 1000명이 됐습니다. 5만 명에서 1000명이 됐습니다. 자, 이거는 결국은 팬 기반 크라우딩 펀드의 실패. 또 배당금은 없고
주식과는 달리 매매도 불가능하고 매년 또 가입비를 내야 됩니다. 또 하부 리그이기 때문에 뭐 재무 상태가 당연히 안 좋죠. 그래서 결국은 앱스프릿 유나이티드의 주식을 매각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순수 서포팅 클럽과 주주 간의 그 간극이 크게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제가 마이풋볼 클럽을 좀 자세히 좀 알기 위해서 들어갔는데 마이풋볼 클럽을 찾으면은 바로 그 피체로닷컴으로 이어집니다. 또 뭐 많이 달라진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 팬덤을 지금 공부하고 있죠. 그래서 마이풋볼 클럽으로 본 팬덤의 그 변화와 거기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의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크라우드 펀딩과 크라우드 소싱, 뭐 집단지성이 이렇게 나오니까 디지털 세계에서 행동하는 팬덤이라고 정의할 수 있겠죠. 그래서 실제 이 클럽을 운영하기 위해서 크라우드 소싱, 크라우드 펀딩을 이용해서 인터넷을 사용한 기업입니다. 그런데 조직 구성 정책을 보게 되면 크라우드 소싱, 집단 지성 같은 것을 통해서 사업과 마케팅, 조직 개념들은 잘 형성이 돼 있는데 여기에 문제점이 발생을 합니다. 즉 여러 가지 이견이 생길 수 있고 문제점이 있는데 결국은 마이풋볼 클럽 내에 라이벌 웹 기반이 하나 생겨요. 즉 프리, 자유롭다 이거죠. 공짜다 이거죠. 프리 마이 풋볼 클럽을 낳게 됩니다. 그래서 프리 마이 풋볼에 있는 멤버들은 이 잘하면 이게 이렇게 되지 않는데 또 웹사이트에서 활동이 또 지극히 저조합니다. 대충 뭐 우리도 그렇지만은 대다수의 그런 이 10% 미만의 과다 사용자들이 올립니다. 60%는 말도 하지 않고 간간히 이 눈만 보는 이 헌팅, 뭐 눈 헌팅이라고 합니까? 간간히 웹사이트만 이용하고 나가는 그러니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결국은 이 앞에서 검토한 것처럼 주주들과 팬 간의 간극이 있었고 팬들도 팬덤의 경우에는 적극성과 비적극성 이런 거에서 오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결론 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스타일에서 연구했죠. 팬덤까지 갔죠. 이제 셀러브레이트에 대해서 연구를 하겠습니다. 셀러브레이트는 유명인이죠. 스포츠 경기를 통해서 관중들의 인기가 높고 인지도도 탁월하고 탁월한 운동선수를 말합니다. 이들은 뭐 이 경기 실력도 좋지만 외모, 성격, 사회적 행동 모든 것들이 대중들의 관심의 대상이 되게 되면 영향력이 커지게 돼서 스타라는 수식을 부여받고 공적인 영역에서 스포츠 동호인 증가에 직접적인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들을 중심으로 또는 이들을 향해서 또 이들을 본받고자 하는 이런 현상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스포츠 분야에서 확고한 위치를 잡은 그 스포츠 스타들은 선수로서의 가치뿐만 아니라 사회적, 문화적, 경제적 가치 또한 동반되어 형성하는데 이것은 그 스포츠 분야에서의 활동뿐만 아니라 매스미디어, 기업 광고, 공익 등 다양한 활동에서도 넓게 활동을 하게 함으로써 사회, 문화, 경제적인 측면에서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스포츠 셀러브리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스포츠 셀러브리티의 진화입니다. 스포츠 셀러브리티는 이제 이 유명인인데 과거에는 국가 민족을 대리하던 스포츠 스타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이 스포츠 스타가 기업 즉 돈 많은 그 자본과 결합돼서 하나의 기업의 상품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소비가 됩니다. 그래서 기업의 후원으로 이루어진 스포츠가 일상적인 민족주의 기능과 결합해서 기업 민족주의로 재탄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스포츠 셀러브리티는
국경을 넘어서 새로운 이슈를 일으키고 활동하며 새로운 문화 현상이자 매개체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즉 스포츠 셀러브리티는 지금 전 지구화의 매개체 역할, 즉 우리가 지금 스포츠 글로벌 문화를 배우는 것처럼 전 지구화는 신자유주의와 세계 시민주의, 카스모폴리타니즘의 동인이 되기도 하는데 전 지구화의 매개체 역할을 합니다. 또한 동시에 민족주의 대변 또는 강화자 역할을 또 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스포츠 셀러브리티는 민족과 국가를 대표하는 상징적인 그 개인이 되고 맙니다. 이렇게 스포츠 셀러브리티는 진화가 됩니다. 국제적인 유명인이 되기도 하고 또 국가, 민족을 대표하는 상징적인 개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스포츠 셀러브리티를 넘어서 스포츠 영웅입니다. 스타와 영웅, 그 차이점이 뭘까요? 영웅은 뭐 보통 얘기하는 영웅주의, 히어로이즘 이렇게 여기서 탄생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스포츠 스타는 탄생합니다. 물론 영웅도 탄생을 하죠. 근데 영웅이 스타와 다른 점은 추앙을 받는다는 점입니다. 스타는 추앙까지는 안 받죠. 근데 영웅 역시 이 비슷한 메커니즘으로서 만들어집니다. 영웅은 스타 이후의 단계에서 나타나는 일종의 신드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어집니다.